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첫 해 모임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어떡하더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전에 이사회 끝내고요. 지금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4년도 주요 사업 및 결산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5번 우리가 모임이 있었는데 4번은 세미나였고요. 한 번은 매년 우리가 하는 건데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 4월 28일 날에 아산에 가서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하고 또 이순신 장군 묘소에 가서 매년 우리가 소멸을 하고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순신 연구회는 20년이 지났는데 지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척 가난합니다. 총 재산이 작년 전기 2월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예금 5,39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1,520만 원 해가지고 한 6,500만 원쯤 되고요. 작년에 수입은 1,290만 원인데 이게 전부 다 회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님들 계시는 민계식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거부선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인 해양 선박 아주 박사님이시죠. MIT 박사를 받으시고 현대중공업을 10여 년간 이끌어 가시면서 세계 제1의 난공불락의 회사를 만드신 분이고요. 또 유명한 마라톤 완주를 하신 정말 리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지 강사료를 100만 원을 드리는데 그걸 또 기증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기 또 회비를 200만 원 내주시죠. 그 다음에 지출은요, 아주 지휘의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미나 비용 빼놓고는 지휘는 일반 관리비, 간접비가 거의 제로입니다.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아주 봉사를 하고요. 그래서 지출이 없는데 20년 동안 우리 방소성 회장님이 자기 사무실을 우리 사무실을 내주시고 또 직원을 무료로 착취하셔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뚝 지났는데 지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작년부터 거금 30만 원씩 매달 그 직원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 우리 박진호 과장님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90만 원이 적자가 났는데 저희 5,300만 원이 농협저축은행에 예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자를 치니까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작년에 적자를 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회비를 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인은 연회비를 연말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안 나오신 분은 이거 회비 청구 안 해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만 회비를 좀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년 동안 수익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돈 10원 받고
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면세기관이 돼서 여러분들 지연구에 1,000억을 기부하시면 100억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그런 지정을 받았을 정도로 그동안에 수익 사업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의견서를 우리 오세종 행장님이시죠? 감사님이신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의견서 공문정권 제17조 1항과 2항이 규정에 의해 2024년도 지정한 사업화 백상명을 감사합니다. 규정에 따라 상임시 성실히 수행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고 재반 증명이 확실함을 인정하는 일을 보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사람없는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감사 오세종, 감사 민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미나를 작년에 준해서 하는데요. 한 가지 변한 건 오늘 우리가 매년 2월 달에 첫 번째 모임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하게 되면 넉달 기간이 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요. 오늘이 첫 번째 모임입니다. 1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이순신 그 탄생 기념일 우리가 아산에 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좀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버스가 굉장히 큰데 한 10몇 명밖에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순장군 그 탄신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옮겨가지고 이순장군 묘소에 가서 또 참배드리고 그러는데 올해 그걸 매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줄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매일 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이순장군 그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뭐 수독사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산박물관. 다산 아니라 추사박물관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니까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점심은 다 모실 테니까, 김밥 싸오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슷한데요. 근데 다만, 저희가 한번 이사회에서 한번 상의를 했는데요. 이건 뭐좀 하고요. 올해 그 예산도 대충 작년에 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요, 저희가 세 분의 이사님을 새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이가편 외환은행장님, 네. 우리 이가편 외환은행장님은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을 나오시고 외환은행에 들어가셔가지고 상무까지 됐어요. 그 런던에 주로 계셨고 국제통일이시거든요. 국제금융. 근데 제가 알기에는 상무에서 은행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누가 발탁을 했느냐? 독일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짬뿌를 해가지고 외환은행장이 된 건데 잠깐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만은 진짜 모든 동문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굉장히 정말 인격자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아주 명저입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장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회이사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자문위원을 쭉 하시다가 아주 우리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최창영 박사님이신데 조금 잠깐 일어나시죠. 네. 네.
우리 저 최창영 박사님은 MBC 기자시고요. MBC 워싱턴 특파원. 그다음에 전략본부장.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죄송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을 하시고 지금 세명대 언론대학원 교수, 그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하셨는데 아주 학벌이 기막히십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그 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이죠. 거기 가셔가지고 석사학위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노스워스턴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비교 법학 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하시고, 그래서 아주 정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순 장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자, 훌륭하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한 분 더 우리가 이사를 모시게 됐는데, 이사분이 지금 미국에 발랑 가셨어요, 어저께. 서울대학교 상가대학 나오시고 여기 한국은행 다니시다가 교보증권 사장을 하시고, 권기정 회장님이신데 발랑은 어저께 사돈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미국에 그냥 가시는 날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 참 훌륭하신 분이고요. 제가 알기에 아마 우리 나이에서 그 사장도 하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없어요. 영어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이사를 모시는데 여러분들 다 박수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인사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나겠습니다. 강의 시작할까요? 바로 강의하죠. 정말 제가 한 가지 깜빡 이사회 때 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간대 모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것만 끝나고 나면 세미나 끝나잖아요. 그럼 2시간 있다 끝나면은 9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왜 20년 동안 맥주집에 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맥주도 집도 빨리 닫아요. 그래서 너무 만날 시간이 없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고 악수하면 끝났는데, 그래도 끝나서 좀 몇 시간 동안 2-3시간이라도 서로 좀 세미나 얘기도 좀 하고 저기 같이 또 인생 얘기도 좀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 낮에로 하니까 어떠나 12시에 점심 같이 먹고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끝나서 여기 가지 커피숍 같이 가서 바쁘신 분은 할 수 없지만은 한 2-3시간 그냥 세미나 얘기도 나누고 또 서로 인생 얘기도 나누고 하면 어떡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에 하면 혹시 못 오시겠다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왜냐하면 너무 메말린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 끝나면 가버리니까. 저도 많은 분한테 배우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일단 한번 금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그 생신날에 꼭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세미나가 7월달인가요? 5월달인가? 7월달이죠? 네? 5월. 네, 5월달이죠. 그땐 나주로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강의하시기 전에요. 아까 그 공지사항 중에서 4월 28일 날 아산선중사 탄신제 강의 행사가 있었는데, 금년은 좀 특별한 해입니다. 금년이 이제 이순신 장군, 충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지 480주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셈을 60년을 일주간다. 이게 8주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전에는 이제 더 이상 주갑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기념사업회 등등 모든 곳에서 금년에 많은 대대적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냥 뭐 탄신은 매년 돌아오지만 이렇게 주갑의 행사는 아마 우리 생전에는 처음이다. 앞으로 60년 더 사실 분이 별로 있어. 150세 뭐 이렇게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보면 마지막 주갑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큰 차를 해서 아산형 중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사 김정희 기념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회비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 넉넉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렇게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4월 28일 저희가 그 행사 시작 전에 약 한 달 전에 다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만 좀 참여해 주시면 오늘 강연은 뭐 첫 번째 강연에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강연을 하실 건데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굳이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순신의 생애, 특별히 또 금년에 박주갑을 맞이하는 해고 그러니까 생애의 삶의 의미를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 강의를 수백 번을 했는데요. 솔직한 얘기가. 오늘은 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모셨는데, 제가 사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삶의 의미 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 회장이 누구냐면 이시영 박사 아시죠? 지금 그 양반이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작년에. 이순신 장군의 그 생애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이 양반이 한참 생각하더니 못하겠다고. 그 또 부회장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심리학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또 부회장이니까 의미학회. 그때 또 그 양반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순신 장군을 잘 모르잖아, 우리만큼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번 총대를 매보자.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오늘은 이순신의 생애와 삶의 의미, 이런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막 그런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정말 우리 인생살이의 등대 같은 분이 이순신 장군 아니냐. 이순신 장군의 삶. 이순신 장군의 삶 자체가 우리한테 등대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삶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가. 아니, 제가 사실 이제 80이 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뭐, 아마 교수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10손가락 들 정도 바빴습니다. 뭐, 세미나, 강의, 뭐, 연구도 적당히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80이 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뭐 좀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저는요, 남들은 안 그런데, 저는 서강대학교만 33년이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서 뭘 했나?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그런 데다가 아주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했지? 그래서 가끔가다 밤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순신 장군은 지금 54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애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왜 그럴까? 이순신 장군은 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안 싸워도 되는 전쟁에 나가셔가지고 왜 목숨을 바치셨는가?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그거를 하여튼 솔직한 제가 몇십 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준양은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 이게 제가 좀 공부한 건데, 이순신 장군 세 번째로 얘기하시는 건 이순신 장군의 그 삶이라는 거는 자기 초월의 삶이다. 제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저것이 아마 이순신 장군한테 맞는 것 같아. 자기를 초월한 삶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많이 보고, 제 자신의 또 경험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건데요. 막 그런 차원에서 봐주세요. 제가요, 첫째, 등대 같은 이순신의 삶. 우리나라의 큰 등대 두 분이 어디 계세요? 강화문에 계시잖아요. 세종대왕하고 뭐예요?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이순신 세종대왕 영주회가 커요. 거기서 한 20, 30년 전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 좀 얘기 좀 해달라 나보고. 세종대왕 거긴 뭐 하여튼 굉장히 학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두 분이 강화문에 계시다. 근데 대표하시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큰 차이가 있다. 뭐냐? 세종대왕은 나자마자 왕자야. 에? 왕이 됐잖아. 왕은 물려받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감옥도 가시고 억울하게. 그리고 나중에 목숨도 바치셨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의 파란만장한 삶. 이것이 우리한테 더 감명을 주는 거 아니냐. 물론 세종대왕 대단하시죠. 세종 후민정음 발간하시고 뭐 대단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한테 정말 감동을 주는 건 이순신 장군의 삶 아니냐. 그래서 내가 뭐 이순신 장군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삶에서 또 리더십에서 이순신 장군을 본받을 것이 난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박수 쳐주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이순신 장군을, 우리 아버님이 그때 고위공직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하셨는데, 맨날 사주에 계셨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 아버님 또 왜 그러셨을까? 또 그 세대에서는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나라 뺏기고, 이 나라를 되찾는 방법 중에서 이순신 장군을 찾자.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사실은 애국자입니다. 나중에 조금 뭐 이상했지만은 저기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동아일보에서요. 그때가 193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100년 전이죠. 90년 전에 나라를 찾으려면 이순신 장군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송진우 그때 동아일보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순신 장군을 써달라, 소설을. 그래서 178회 걸쳐서 쫙 연대해서 그때 아마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순신 장군 뭐 학교에서도 그러고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되니까 시간이 많더라고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해가지고 책을 그때 많이 봤는데 이순신 장군 책을 그때 봤어요. 또 이광수. 제가 볼 때 이순신 장군 책에서 제일 명조입니다. 저 책이. 역시 춘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글 필치도 대단하고.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딱 마지막 문구만 기억을 해요. 이순신 장군, 한두 번 다 웁니다. 그 책 보면은. 근데 거기에 맨 끝에 뭐가 나오느냐. 나는 절대 이순신 장군을 충공이라고 안 그런다. 충공이라고. 왜? 그 왕이나 썩은 놈들이 준 건데, 그죠? 나는 차라리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이 난 기억하고 있어요. 틀린지 몰라도 그때가 벌써 지금부터 한 60년 전 얘기지만, 그게 안 맞을 겁니다. 제 얘기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독립운동과 그 민족사관을 정립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똑똑하신 거예요. 나라를 구할 때, 그때 일제시대 때 나라를 구하려면 이순신 장군에서 이순신 장군 전을 썼고,
그때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다. 보통 영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성웅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인생의 스승.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마나 나라 혼탁합니까? 그리고 개인들도 얼마나 지금 헤맵니까? 그래서 이때는 정말 우리 이순신 장군을 뭐 등대같이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나라의 여러 가지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죠? 청정결백. 정말 내가 그럽니다. 미스터 대한민국 청정결백이다. 아니,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왜 출장 갈 때 쌀을 주잖아요. 그때는. 그 쌀을 남겨가지고 국가에다 반납하고.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야 뭐 무지가 많잖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정성.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이순신 장군은 정말 공정.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2030 세대들이 그 불공정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순신 장군은 그 공정한 것은 굉장히 아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공정,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만큼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고요. 헌신과 희생정신, 백성 사랑과 연대감, 사명감, 창의성, 겸손, 마지막에는 자기를 잃은 자기 초월까지 들어가신 분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는 뭐예요? 정말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제가 이순신 장군의 강제 청년결백을 하면서 제가 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서강대에 있을 때예요. 그때 아산시에서 저를 이순신 장군, 아산 시민이 한 5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이제 강사로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저 뒤에 군인들이 한 2, 30명이 앉아 있어요. 맨 끝에 보니까. 그 형한테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자기 사령관님이, 사단장님이 별둘인데 육사 나오시고, 꼭 이순신 장군 강의를 교수님도 듣고 싶다고 해서 자기네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달라. 그게 충청도 증평. 거의 68사단인가 그래, 이름이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금같이 제가 이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오행자님 웃어요? 기분 나쁘게. 나 오늘 강의 간다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왔어요. 나 그냥, 바쁘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지금 내 학교에 또, 내 연구실에 한 4명이 왔어요. 부관 이런 분들이. 교수님은 납치해서 그래도. 근데 그 증평 가려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조그만 차 타고 다닐 텐데, 힘들잖아요. 운전하고 가려면 말이에요. 교수가 무슨, 그렇다고 기사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하도 강곡해서 갔습니다. 이제 증평이 거리가 머니까 제가 좀 빨리 갔더니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사단장실에. 그랬더니 그 부관이고 쭉 한 5명 앉아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단장을. 이 양반 큰일 났다고 지금. 지금 육상 나오고 별둘인데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존경하고 살아가는데 이순신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월급 털어가지고 부하 사주고, 응? 논아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양반이 말이에요. 일선을 다닐 때는 왜 집이 있는 모양이에요, 쭉. 이건, 헌데, 쭉 해서 별두까지 달았는데, 이제 저 사람은 정치를 못하니까,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별둘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하고 애들이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관이 걱정하더라고요. 저 양반 제주에는 별둘로 끝나는 건데, 확실히. 정치 못하는 분이니까.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연금은 조금 있지만은. 참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장을 만났어요, 제가. 이야, 이순신 풍모예요. 얼굴이 깨끗하고. 그 인생 살아기 나타나잖아요, 그 정도면. 정말 이순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사단장이니까 맨 앞에 혼자 앉으시고 쭉 하는데, 강당이 한 몇백 명. 근데 강의를 딱 끝나고 나한테 서울에 가려고 그랬더니 꼭 나보고 좀 더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점심 같이 하자고 해서 칼국수 있죠. 근데 칼국수 좋아합니다만은 칼국수를 같이 먹자. 그리고 강세를 20만 원이나 30만 원 줘요.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고. 이거 내가 여기 봉사하러 온 거지 내가. 그랬더니 또 돈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자기네들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쭉 해보니까 야 저런 군인이 있구나. 이신장군. 그리고 이신장군을 따라하면 저렇게 못 사는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울컥했는데 제가 참 이신장군 때문에 별데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 리더십 학회라고 있어요. 그게 저보고 또 이제 이순신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학회에서 특강이지, 이제 쉽게 말하면. 몇배 뭐 했는데. 그래서 내가 쭉 강의하다 그 얘기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서 하면 가난해진다. 그렇다. 그냥 얘기해서 그 강의 장면을 지금같이요. 그래서 강의 끝났어요. 끝났더니 거기서 딱 한 분이 이런 분이 하나 오시더니 그 양반이 사령관 출신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대, 그 사람을. 그 별들을요. 정확하다고요. 내가 얘기한 게. 그렇게 훌륭한 부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양반 지금 뭐세요? 그랬더니 역시 그 제대를 해가지고 별들로 제대해서 어떻게 사세요, 지금? 그때 경기도 용인에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내가 그분 꼭 처음 만나고 싶다. 그 사령관님, 미안하지만 그 양반 좀 연락이 되시면 나한테 좀 연락 좀 해달라. 나 연락 잘 모르니까. 한 며칠 있다 왔어, 나한테 전화가. 그 사단장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조금 그 양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진짜.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다가, 고맙지만은 자기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순장 같이.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하여튼 그 양반이 얼굴이 아주 웬만한 교양이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그 얼굴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저는요, 이 얘기는 제가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 초대 때 정부가 설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1948년. 그때 초대 외무부 장관이 누구였냐면은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때 우리가 달러가 없잖아요.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요새 돈은 돈 좀 줬나? 하여튼 그렇게 가면은 그 여인숙 같은 데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를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저녁 때 뭐 하느냐? 아령을 해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출장비 남죠? 그럼 반납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해가지고 그 양반이 내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강당에서 그 양반을 모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령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청년결백이구나.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저만 아는 얘기인데요. 그때 초대 검찰총장이 한경만 씨였습니다. 근데 그 한경만 씨의 둘째 아들이 집하고 이제 걸어서 한 10여 분? 저는 효다동에 살고 그 관사가, 검찰총장 관사는 저기 지금 청운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친해요. 그 둘째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둘이서. 근데 그때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6학년 동안, 1년 동안 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피난 갔다 와가지고 저는 놀다가
그냥 2학년인가 3학년 다니다가 하여튼 전쟁 나가지고 저기 5학년 2학기 들어왔으니까 빵점이지 수학을. 그래서 그때 그냥 그때 뭐 그래서 제일 좋다는 경기중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밤새고 공부를 해가지고 둘이 같이 하루는 우리 집에서 하루는 내 친구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놀란 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검찰청은 관사 앞에 들어가면 경찰이 딱 둘이 있어요. 겁나죠. 딱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점심 항상 짐지 않아요. 반찬이야 그래서 그 한경만 씨 부인이요. 옛날에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죠. 이전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 한경만 씨 키가 작은데 이 양반 여자지만 키가 커요. 잘생기시고. 근데 남편이 뭐 돈이 없잖아요, 월급이. 그러니까 닭을 나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닭을 7-8마리 마당에서 키워가지고 뭐 알도 받아먹고 그런 건데 200마리 키우셨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뭐 비닐하우스 비슷한 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주사를 놓으시더라고. 일본 책을 보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양기업의 하여튼 그 양반이 시조인데 근데 결혼 하나 안 주는 거야. 1년 동안 말이에요. 이상을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둘이 다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한번 와라. 합격 축하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가니까 그냥 난 닭 한 마리 줄 줄 알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뭐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씩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말이에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형이 나보다 3년인데 고등학교 한방거리라고. 내 친구는 한수거리라고 친구인데 한방거리라는 그 형이 미치고 환장하는 게요. 그 검찰총장이니까 일체 뇌물을 안 받는데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뭐 쌀 한 가마니 놓고 도망가는 놈들 있어요. 그리고 뭐 동대문에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과 한 개짝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저 한경만 씨가 키는 작지만 소리가 커가지고요. 내가 화내는 거 뭐 무서워. 왜 이런 거 받았냐고 말이야. 그래 받은 게 아니라 놓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한테 갖다 주면 뭐예요? 그놈이 먹어버리고 그만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꼭 아들들이 따라가야 돼. 갖다 주는 거 보고. 근데 옛날같이 무슨 뭐 아파트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도남동 어디다 도남동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찾기 어려워요. 밤새도록. 아주 그것들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게 다 그분들이 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았고 우리 때보다 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도 고위공직자셨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3대 요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무자 중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부산 피난 갔다가 서울로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상공부죠. 요새로 말하면 산업자원부 플러스 통상본부 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서울 세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필동의 대한극장 뒤에 한 600평 정도 되는 관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아버님한테 차려고 온 거예요. 세 번째로. 장차관,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효자동에 20평짜리 집이 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한테 그 아버님이 안 받으셨어요. 끝내. 그 요새로 말하면 굉장할 거예요, 그게. 근데 쭉 내가 그때 동치미학교 강다닐 때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때 그 요지가 있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공부는 잘하니까 선생이 옛날에 그 아시죠? 유니세프에서 왜 분유, 우유가루 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우리 한 80명 됐거든요. 한 클래스가. 근데 그걸 하나씩 주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한 두세 컵이 남았어요. 날 부르더라고. 너는 가난한데 뭐야? 공부 잘하니까 특별히 하나.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 유니세프에다 많이 기증했습니다.
그 하나 얻어먹은 덕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만 해도 참 이순신 장군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적어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버님 따라한다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오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던 우리나라 재벌 2세가 내가 오자마자 뭐 한국에 오니까는 그때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신문에 났습니다. 난 한국일보에 박사예요. 그때 경영학 박사는 굉장히 내가 대한민국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그때 이제 그럴 때인데 그 나보고 아이 저기 지 박사님 내가 동부 이천동에 반도 아파트라고 지금 기억이 나요. 반도 아파트에 70평짜리 집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 사시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들어가 사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또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쓰시라고. 이거 제가 그걸 안 받았습니다. 끝끝내. 제가 후회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청빈하게. 나름대로. 근데, 지금,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 아시죠? 니체가, 지금부터 180년 전쯤 되겠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만큼 더 돈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그때만 해도 벌써 독일 사람들도 돈에 환장한 모양이죠. 근데 내가 볼 때 돈에 제일 환장한 게 내가 볼 때 역사상 아마 한국 사람 같이 미친놈 없을 거예요. 돈에. 지금 돈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참 이런 그냥 어떻게든 돈만 벌어가면 된다 하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심각한 부정부패, 불신, 증오분열, 사회 불안, 참 우리가 이순신 장군 때 배울 게 많잖아요. 그 청년결벽 하나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돈에 아니 어떻게 결혼하는 거 돈 갖고 따집니까? 우리 때 그래 안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가난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근데 요새 그런 식이 되어가지고 이게 과연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 안 하고 뭐 그런 책을 많이 봤는데 제가 계속 그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말이에요. 강의를 하면서 뭐 경영 전략이다 뭐다 막 떠드는데 제가 경영학 중에서도 이제 국제경영학 분야를 제가 개척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서울대에서 처음 가르쳤어요. 국제경영학을. 그래서 그걸 쭉 가르치면서 야 거기 나와요. 이게 전쟁이다. 경제 전쟁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제 전쟁이 총칼로 싸우는 무력 끊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지금 무슨 뭐 러우 전쟁 때 몇십만 명 죽었다 그러지만 지금 북한이 굶어 죽어가지고 지금 300만이 그때 죽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 그게 경제전쟁에서 진 거거든요. 지금 남한은 뭐예요? 경제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사는 건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더 무서운 거라. 그러면 전쟁 중에서도 말이에요. 전쟁은 전쟁 아니에요. 총괄로 싸우는 전쟁이나 경제전쟁이나 이게 지금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제 경제전쟁이라는 말은 경영학, 경제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쟁이란 말이. 그럼 내 생각에 전쟁이라면 뭐예요? 그렇게 악조건 하에서 백전백승한 이순신 장군. 그걸 배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강의를 한 40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기업체 가서도 하고 강의해서. 그게 이제 상당히 그게 좀 이렇게 맥혀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순신 경제전쟁과 이순신에 대해서 15번 칼럼을 써달라.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제가. 그래서 10번만 쓰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고 두 번째 보내달라고 했더니 1편, 2편을 보내줬더니 이 친구들이 교수님 지금 쓰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이순신 경영학이라고 하자. 이게 제목을. 에?
이놈들이 막 그래가지고 편집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썼어요. 10번 쓰기로 하고 제가 칼럼을 1000번 썼는데 그 중앙일보 일면 톱으로 나왔습니다. 제 칼럼이. 오른쪽 맨 위에. 근데 또 두 번째도 또 일면 톱이야. 그래서 중앙일보 회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중앙일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칼럼을 자기네 헤드라인에 실었다고. 그래서 제가 10번을 썼습니다. 그래, 거기서 뭐 LA에서 전화가 오고, 뭐 그 한인학교 있지 않습니까? LA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제가 이순장군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써달라는 데가 몇십 군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가 좀 수줍어가지고요. 이순장군 책을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감히 어떻게 이순장군 글을 쓰느냐. 그래서 제가 한 7, 8년 민기작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쓴 게 뭐예요? 경제전쟁 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하는 책을 제가 한 7, 8년에 칼럼 쓴 다음에 썼어요. 저기 한 10만 부 팔렸습니다. 이순장군 책 지금 뭐 굳이 나왔지만 그전 몇천 부 팔리면 채울 거예요. 근데 참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순장군 대단하구나. 이순장군의 힘이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무척 많이 했는데요. 수백 번 했다고 그러지 않죠. 기억을 매점 적었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한 거. 이제 하도 봐서 다 안 적는데 제가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나오자마자 서경배 아모레 패시픽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근데 신문에 보니까 내 책을 2,000권을 사가지고 전 종업원들, 협력업체까지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신입사원 연수에 제가 갔어요. 강의를 갔더니 그 비서가 그러더라고요. 비서실장이. 왜 그렇게 아무래 패시픽 회장은 이순장에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 회장실에 칼이 있습니다. 이순장 칼을. 그 이순장 같이 해보겠다. 그 경영도. 그래서 내 지금 사서 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GS 하여튼 제가 노동조합까지도 가서 한국노총에서도 제가 경영학 교수는 매일 재벌들이나 뭐 중소대기업 이런 거지만 이순장군 얘기를 하니까 노총에서도 강의를 몇 번 해달라고 내고더라고요. 민노총에서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한국노총에서 왔어요. 간부들한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여튼 뭐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지금도 제가 조금 그래도 보람 느끼는 게 말이에요. 제가 2-3번 봤습니다. 지금은 재벌 3세죠. 재벌 3세 중에서 경영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볼 땐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같아요. 근데 그 정의선 회장 좀 젊잖아요, 우리보다.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순신 장군같이 강의한다고 2-3번 얘기하더라고요. 텔레비에서도 한번 보고. 근데 내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강의 많이 했죠. 기아도 가서 하고 뭐. 예?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들었는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몰라요.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청와대, 중소기업, 고용원, 아산시, 뭐 군부대 제가 또 이 비디오 제작을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5만 원인가 10만 원짜리 비디오 세트를 하나 만들어서 나는 돈 번 거 없지만 내 제자가 LG 나온 친구가 거기서 인사부장인가 하던 친구가 가지고 그것도 한 몇만 병 이상 봤다고 그러더라. 나 길 가면 인사한 사람이 있어. 왜 봤냐 했더니 교수님 저 비디오에서 봤다고 말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아마 TV는 한 20번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간 게 어디냐면 숫자로 따지면 전라도 광주에 SBS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KBC인가 뭐 그래요. 거기서 나보고 15번을 하달라는 거야. 근데 광주에 가느냐 뭐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 교수님. 광주 사람들이 얼마나 이순장을 좋아하는데 좀 와서 해주시지 말이야. 그래서 제가 10번을 갔습니다. 10번을. 와서 지금도 비디오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참 제가 한 가지 기여했다는 거는 우리 이순장 그러면 꼭 우리 해군에서 제일 많이 했죠. 군인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공무원들, 이런데 제가 이순신 장군을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나 경영자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진짜 뛰어난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이걸 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제가 기여했고요. 솔직히 내가 제 책을 베낀 놈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참 못된 나라예요. 그죠? 내가 그 몇십 년 동안 생각해서 그도 쓴 책인데 그걸 어떻게 조금만 뭐 제목만 바꿔가지고 그런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러다가 제가 왜 사단법인 이순신 장군 연구회를 만들었냐고 하면은요, 제가 세아제강 그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연초에 전략했는데 그 이사들 쫙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아, 그때는 그 이은영 회장이 그때 부산 파이프였어요. 지금은 세아제강. 그 나보고, 아유, 교수님. 강의 인사로도 많이 주더라고, 엄청나게.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한 3, 4천만 원 되는 돈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냐 했더니, 교수님, 딴 데 강의 이거 받지 마시고, 이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그때 이제 스타디 그룹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사단법인으로 하자. 그러면서, 오늘 안 하셨는데, 저기, 우리 이사인데, 그 김영석 장관, 그 양반이 그때 청와대에 계시고 할 때인데, 그때는 사단법인이 쉽지가 않았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인가를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또 이은영 회장이 그 얘기 듣고 또 1,000만 원을 또 주시더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주시고. 이 양반이 있었으면 아마 나한테 한 10억은 줬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남미 여행하다 돌아가셨어? 바람간. 그래서 하여튼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순신 연구회를 이렇게 지금 한 것이 지금 20년이 되면서요. 우리가 세미나가 오늘 89번째야.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 특별 세미나를 한 것 치면 우리가 100번 훨씬 넘습니다. 세미나가. 그래서 우리만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이순신 장군 연구원 그룹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웬만한 전문가 다 모시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할 정도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적지 답사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이순신 장군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매일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만 봤는데 이제는 좀 넓게 해서 이순신 장군 그 삶 자체를 좀 우리 따라 좀 해보자 이제는 제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과 삶의 의미.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만이 삶의 의미를 따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AI. AI는 삶이 없어요. 그 때문에 AI는 뭐예요? 삶의 의미를 따질 수가 없는 거지. 삶이 없는데. 그리고 동물 중에서 제일 뭐예요? 똑똑하다는? 침pan지. 걔들도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인류가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이 양반이 아주 최근에 인생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인생의 의미.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인간만이 별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면서도 남을 도왔다. 그 우리 아버지의 생의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인류학이라는 게 참 멋쟁이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인류학이 뭡니까?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때문에 제일 끝이에요. 인문학에. 사람 자체를. 그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회학이고. 맨 이쪽 끝은 뭐예요?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류학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보는 삶의 의미가 뭔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니체가 한 얘기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세계 인류 역사상 3대 정신의학자입니다. 프로이드, 아델러, 또 뭐예요? 프랭클, 빅터 프랭클인데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유태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치 때문에 끌려가서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부모 다 죽고 자기 형제 자매 중에서 누나를 빼놓고 다 죽고 누나하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걸 잃은 사람은 다 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는 말아볼루는 뭐야? 영어로는 뭐죠? 인간의 의미를 찾는다.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근데 우리말에서는, 우리나라 번역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그게. 근데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이시영 박사가 이걸 번역하고 이시영 박사가 이 사람대로 하니까 자살할 사람들 많이 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의미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미 치료다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5살 때부터 대학 교수 같은 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바로 아까 니체가 얘기한 그 얘기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내가 이거 죽으면은 이 몇 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서 본 자기의 경험과 이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것도 남겨야 되는데, 인간한테, 인류한테. 그래서 내가 이대로 수용소를 줄 수는 없다. 학자로서 내 학설을 세상에 나가려면 살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노력하는데, 뭐 그냥 조그만 쓰레기 종이에다도 쓰고 남기는 거 기록을. 그 숨기지 또 뺏기니까.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어나오자마자 잊어버리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말해요. 한 몇 주 안에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삶의 의지라는 것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시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꼭 내가 살지 않으면 내 가족이 다 죽는다. 예를 들면. 내 나라가 망한다. 이럴 때는 굉장한 삶의 의미가 작동이 돼가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뭐 이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참 이것 때문에 며칠간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신문에 난 겁니다. 또 저거 신증 취재한 도서일보 기사를 내가 쭉 봤어요. 폴로업을 해봤어요. 6살 된 딸을 키우던 35세 싱글맘 있죠. 이혼한 싱글맘이 자살을 했어요. 그 남긴 글입니다. 정말 눈물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다음 생이 있다면은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내 새끼, 내 똥강아지야. 이렇게 썼더라고. 똥강아지라고요. 얼마 전 자기가 살리려고요. 자기 딸하고 아버지가 또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사는데 남편이 한 푼도 안 준 거야. 그래서 그 무슨 소송 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좀 생활비 달라고. 근데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큰일 나잖아요. 그냥 서울에 와서 그 탁사촌이라는데 거기 가서 몸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달에 한 2-3번만 오는 거예요. 자기 또 딸 키워야지 부모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급하니까 90만 원, 그 붙어 있다 그러대, 그런 게. 뭐 빨리 급전. 90만 원을 꾼 거야.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약독. 근데 자기가 여기, 거기다 막, 나중에 취재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거 붙어 있는 거야, 거기 방에. 얼마 전 이혼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900원짜리 티셔츠를 한 장을 사 입었다. 이 한 장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자기가. 6년 만에, 이혼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900만 원짜리.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썼어요. 아득바득 웃음 팔며, 몸 팔며, 돈 벌어 내 자식, 병든 내 부모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데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 어? 난 떳떳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또 있었어요.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있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넘치도록은 아니지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로는 당연한 거 아니냐. 친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아이를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버리느냐. 어? 그런데 왜 자살했겠어요? 이 싱글맘의 유일한 희망은, 삶의 의미는 딸을 키우는 거거든, 잘. 근데 이 나쁜 새끼들이 딸의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지랄치고 얘가 유치원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 삶의 의미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자살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그 신문 기도 보니까 뭐 그때 이제 주위에서 누가 신고한 모양이 나쁜 놈들이 있다고. 경찰이 또 안 움직인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미안합니다. 경찰 욕해서 우리 지 박사님, 경찰 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지 박사님은 정말 참 경찰로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라에서. 근데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지시해가지고 뭐 나중에 수사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잡혔더라고. 그 도망간 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요. 세상에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그 남의 삶의 의미를 그냥 없애버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우리들은 아주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관대학교 있을 때 이제 저보고 한국경제에서 와가지고 다산 적약용을 따서 다산 경영상을 만드는데 제1회 심사위원장을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누구냐 도대체가, 일단 너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 사람 이거더라고. 미래산업의 정문술이라는 사람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은 아는데, 뭐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거 제1회 다산경영상인데, 이거 진짜 제대로 뽑아야지. 우리나라 상 알지? 사기꾼 뭐 주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무슨 상을 줬더니 그 다음날 감옥 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 한 달간 더 취재해라. 집중. 그럼 내가 하겠다. 심사위원장을. 그래서 한 달 후에 왔어, 기자들이. 아, 진짜 자기네가 심층 취재했더니 진짜 책임진다, 이게 자기네가. 그래서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원래 좀 좋게 본 사람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제가 상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중앙정보부 있죠. 국정원 전라북도 정읍에서 나가지고요. 가난해가지고 무슨 전문대학 비슷한 데 원광대학교 무슨 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정원에 실패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퇴직한 다음에 차게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크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좀 더 고도의 제품을 만들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고 뭐 처가 쪽이고 뭐 본가 쪽이고 친구들하고 빚이 연걸릇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살하려고 막 그러다가 하루는
새벽 한 3시, 4시까지 술 마시고 있는데,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나오더니, 당신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그러냐. 그래서 얘기하다가, 난 자살해야 되겠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아, 그럼 나도 물론 자살해야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밤에 또 만났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래. 자기가 애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 사람이. 애들한테 다 얘기했대. 애들이 다 하나씩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가족 이제 다 죽어야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얘들 누가 하느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죽는 방법만 연구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 라디오에 보면 뭐 배, 자동차 몰고 가다가 뭐 이렇게 물에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결국 다 연구하다가 제일 좋은 것도 수면제 먹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수면제를 그냥 사서 모은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돼요. 그래서 한참 모아가지고 결국 자기 하나 먹을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만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계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전에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소주 한 병과 수면제를 챙겨들고 청계산에 올라갔다. 소주병과 약병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물고문이 바라보고 있자니 말이에요. 그렇게 청계산 아래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상관없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물끄러미 보니까 정말 눈물이 비어드는데 거기서 죽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야, 너 죽으면 말이야. 널 좋아하던 사람 뭐 되는 거야? 너 빚만 남기고 도망가? 그 다음에 뭐야? 가족들은 뭐야? 너 책임져야 되잖아? 아, 그렇게 딱 생각하는데, 그렇지, 사람이 그래. 난 이순장으로 똑같은 이 경우입니다. 사람이 가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때는요, 죽을 결심하면 머리가 아주 명석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제 새로운 전략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뭐냐? 너 임마 그렇게 그 제품 성공했다가 욕심내가지고 아주 좋은 제품 만들다 망한 거 아니야? 그럼 조금 낮은 기술로 말이야. 그 기술 아래 기술 써서 그 아예 제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죽어? 튀어났다는 게. 그래서 제가 청계산을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그 회사 들어갔더니 막 짐 싸면 회사 끝장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 새끼들아 왜 짐을 싸 임마? 너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제품 만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스닥까지 상장시켰어요, 이 사람이요. 미국에. 그래서 죽고자가 하니까, 죽고자고 정말 마음 먹으니까 뭐예요? 살 길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순장은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리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건 거짓말 죽는 거고, 어? 내가 저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강의 많이 했는데, 거기 저 어느 책에 나오더라, 이거는. 수기에. 자기가 중소기업 하다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자살하라. 어디에? 명량해전은 울줄목. 그래서 밤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있었다는 게 새벽이 되는데, 죽으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그 불살이, 왜 죽어? 이순 장군이, 응? 너 그 죽을라는 정신 갖고서 해봐, 다시. 그래서 뛰어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총 515억을 기증했거든요. 지금 돈으로만 2, 3천억은 되는 돈이죠. 왜냐면 옛날 쭉 해서. 이 사람이 기증을 많이 해가지고 하이시스트 이사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 부를 대물지. 자기 애들 많거든요. 부를 절대 안 주겠다.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상준 다음에. 당신 말이야 그러면 애들 아파트도 하나 안 사줄 거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생각해 봐야 되겠대. 그때까지도 안 줬어요. 돈을 막 100억, 200억씩 내면서. 나 모르겠어요. 좀 아파트는 좋겠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뭐야? 돈과의 싸움, 돈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아시아 포브스에서 기부의 영웅이다. 이 사람이 큰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한마디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부와 권력을 물려줍니까? 자식한테. 물려줘야죠. 돈을 좀 있어. 당연한 거죠. 너무 심해. 근데 한 말, 지금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부와 권력을 물려받은 놈이 누구예요? 우리 서대동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세요? 해군제동님이?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아니, 알잖아요. 북한 김정은 아니에요. 그 자식은 권력하고 돈을,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말해.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돈인데. 그러면, 네, 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들, 우리 얼마나 6.25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건 둘째 치고. 그 자식한테 할 짓입니까? 김성이라는 놈이 말이에요. 응? 왜, 봤어요? 김성이가 말이에요. 김정일한테 물려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배다른 동생이 진짜 자기의 장손을 죽였잖아요. 김정일 아미를.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천하에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지 큰 사위 죽였잖아요. 장성택이. 지 장손이란 놈, 장손이 아니지. 첩의 자식이지. 자, 그 다음에 그놈 때문에 그 형 있죠. 김정철인가 걔도 걔가 또 형 아니지. 같은 배 형 아니에요? 그것도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꼼짝못하게 하잖아요. 또 지 딸 있잖아. 김일성의 딸. 죽었습니까?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좋아요. 그럼 김정은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김정은이는요, 지금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모자라야 돼요. 김정은은 모자란 게 없어. 돈도 무한정이죠. 나라가 질 거니까. 여자는 뭐 다 기쁨 저가 다 응? 마음대로. 술, 담배 마음대로. 그다음에 뭐 놀면 별장 뭐 그런 말이에요. 김정은이한테 당신 좀 여자 조심해서 이렇게 그 부인 누구죠? 김정은의 부인이 이설주? 그러면 죽일 겁니다. 옛날에 장희빈이 그렇게 똑같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 말을 이설주가 딱 할 수 있는 말이 담배 끊는 얘기 한마디밖에 못 한대요. 그 이상은 못 한대. 그러니까 뭐야? 김정은이가 지금 그게 40살입니다. 어? 완전히 지금 요새 신문에 나잖아요. 요새 뭐 10월 동안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원산에서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왜? 내가 그때 내가 분명히 있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김정은이가 수거자 할 때 그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김정일의 고민이다 이거야. 자기가 그 부실 같은 나라를 이어받아도 자기도 빨리 죽었잖아, 김정일이도. 그럼 자기 자식한테는 그냥 돈 주고 스위스에 갈 때 다 1억 불씩 주고 끝내버려야지. 그걸 자기 자식도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병신 같은 게 욕심 때문에 지 자식 또 그것도 무슨 이복 동생한테 물려줘가지고 이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 행복합니까, 그게? 뭐 행복해, 그게? 공산주의를 하면서 왜 대를 물려요? 어?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부자 많이 해요. 제가 고문도 여러 번 하고 내가 강의도 많이 해서 재벌들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만 딱 기억해요. 대한민국 3대 재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회사 여러분. 얘기 안 해요. 나보고 고문을 오퍼해가지고 내가 회장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봤는데 내 친구가 거기서 상대 동창 내 친구 하나가 거기서 상무를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한테 야, 너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들어서 못한 먹겠다 이거예요. 회장이 불러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만 야단치고 때려쳐야 되겠다고 그래. 근데도 뭐 목구멍이 포독청이다 해서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자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때려치고 싶어서 못 때려치우는 게 그 아들이 넷입니다. 회장의 아들이. 하나들은 좀 몸이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들은 배가 달라. 네 아들이 있는데 아들만. 이 회장이 말이에요. 거기 증권회사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회사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식을 10%씩 주는 거야, 아들한테. 내 아들한테 똑같이. 그러고 보자, 어느 놈이 잘하는지. 아들이 이제 마음대로 컨트롤 할 거 아니에요, 회장이? 배달은 아이들 있고 복잡할 거 아니에요, 내는요? 근데 자기가 한번 딱 회장 결제를 받으러 갔더니 아침 10시부터 그냥 그 회장이 말이야, 아들을 내를 욕하는데 정말 쌍소리 해가면서 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런데 아들들이 하여로, 자기 같으면 쌍 때려치우면 되는데 못 때려치우는 거야. 왜냐면 워낙에 많잖아, 걸린 게요. 그러니 내가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의미가 뭐냐입니다.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뭡니까, 그게? 또 형제 간의 인생이 그 뭐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회사를 물려줍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게 자식한테 좋은 거냐 반드시? 내가 며칠 전입니다 바로. 내 친구들 내 친구가 아니라 사업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준재벌 때 치는 분들 날 초대를 했어요 저녁에. 그 얘기하는데 다 그 얘기 아들한테 물려줬더니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 새끼들 마음대로 떠지는 안 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고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자식한테 내가 볼 때 돈 몇백억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죠? 근데 그 회사를 물려줘가지고 그 각종 탈세오다가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도 매일 그거 아니에요. 그 싸움 나고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나눠 몇백억이라도 나눠 주더라도 끝내야지. 그럼 왜 미국 사람들 우리만 왜 그렇게 해요? 난 그 참. 자, 우리 이순신과 자기 초월의 삶인데요. 제가요, 이건 처음으로 20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은 자기 초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순신 장군이 왜 마지막 전투에 죽었는가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순신 장군 잘 아시잖아요. 병력, 배, 무기, 식량의 부족. 이루 말할 수 없는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부하와 백성 사랑, 죽음을 물어쓰는 헌신과 희생 정신으로 국가 존명하기 위해 나라를 구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까지 바친 자기 초월의 삶을 실행한 영웅이 아니라 뭐예요? 성웅이다. 성스러운 영웅입니다. 이 영웅은. 우리 일반 영웅하고 달라요. 쌈자라는 그런 것보다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대통령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요 최근에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 있죠. 여자입니다. 근데 한두 달 전에 기사에 딱 보니까 그 여자인데 그 참모총장이 리사 프렌제트야. 부산에 딱 와가지고 처음 이순신 장군 참배부터. 이순신 장군은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이제 삶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삶의 의미는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가 뭐예요? 창조 가치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가 뭐죠? 체험 가치. 그 다음에가 태도 가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창조 가치라는 게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일을 하되 뭐예요? 창조 있게 하라. 그냥 거북선 만들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요. 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새로운 진법을 활용했잖아. 하기진, 해전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해요. 일을 할 거, 예를 들면 옷을 만들 때도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창조 가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정말 열심히 몰두하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 그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체험같이 체험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성과의 그 끈끈한 연대감. 눈물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따라하면 산다고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정말 이 자연도 돼요. 우리 자연에 가면 대자연에 가면 왜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자연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도 자연 체험인데 이순신 장군은 그럴 시간이 없죠. 바빠가지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딱 하나. 옛날에 보니까 아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나와. 월악산을 지나가면서 있죠. 월악산. 야, 절경이다. 아마 그때 잠깐 이순신 장군이 그 편지 쓸 정도로 거기 아주 하나가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태도 가치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뭐죠? 태도 가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범이 되는 고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달성하는 거죠. 그 이제 이순신 장군 차원에서 여기까지 이제 간 거죠. 자, 우리 이순신 장군 체험같이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난주일기 보시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달이 뭘까요? 네? 달입니다, 달. 자, 보세요. 한산서는 달발공에 달 나오죠? 또 뭐야? 한바다의 가을달이 전문이 뭐라든 새벽달은 활각. 달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난주일기에 보면요. 또 이 달은 뭐예요? 바다에 뜰 달은 낮과 같고 파광은 비달기 같은데 홀로 다락에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요 거제도에 강의하러 가는데 나 옛날에 많이 다녔어. 이순신 장군 강의하러. 같이 갔는데 그 저녁 때 노을이 지는데요. 바닷물이 쫙 보이는데 노을이 지니까 비단 노란 비단 같더라고. 그 이순신 장군이 표현한 거야. 똑같은 거. 참 이순신 장군이 그 시적인 그 감각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또 여기잖아. 겨울달이야 또. 오늘 어디서 나는 겨울달. 하여튼 달이 많이 나. 왜 달이 나올까요? 이순신 장군은 낮에는 바빠요. 그러니까 뭐야? 일기 쓰고 쉴 시간은 밤밖에 없어요. 타포핫을 자고 혼자서 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걸 썼더라고요. 그죠? 이순신 장군은 달하고 대화를 했다. 그게 일종의 체험입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 달이 하나가 된 거죠. 야, 달아, 내 고민이다. 달 바라보면서. 그걸 신비적인 체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채도 가치를 프랭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자아가 없는, 자기가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고. 지금 무아의 상태죠, 무아의 상태.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월 심리학이라는 거. 이순신 장군 사명감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임금의 교지. 하나, 이건 정말 이 장면을 보면 말이에요. 아니, 임금이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죽이려고 감옥에 끌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좀 반대가 심하니까 백의종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뭐야, 우리 수군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급하니까 뭐예요. 야, 나 좀 살려달라. 네가 다시 좀 나라를 살려달라 해가지고 뭐예요. 에? 보세요. 자기가 얻을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늘 이렇게 패전의 욕됨을 당하니까 제발 좀 엎드려 비니까 좀 삼도수군을 네가 맡아가지고 다시 뭐예요. 싸워서 일본을. 아니, 그럼 이순신 장군한테 그 뭡니까 그게. 네? 아니, 배 한 척도 없죠 지금. 군대도 없죠. 식량도 없지. 무기도 없지. 너 가서 삼도수 일본으로 막 몇십만, 십몇만이 날라오는데 쳐들어오는데 가서 죽으란 얘기지. 그게 싸우란 얘기겠어요.
난 거기서 내가 한 10번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한번 시간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 거기요. 경상남도 산청에 그 집이 있습니다. 이장이, 임명장 받은 집이. 예? 그 앞에 정계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올라가려고 했어요. 옛날에 젊었으니까. 이런데.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거기 800m인데 그 올라가면 안 된다고 넘어가. 근데 이순장군은 말이에요. 저걸 받아가지고 그날로 올라간 거예요. 정계산 가서 뭐야? 적정을 본 거죠. 아니, 난 이순 장군이 그때 막 앓고 자기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런 제가 심신이 아주 할 때인데 나는 나가서 뭐야?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막 도망가는 판인데 말이야. 임금이 자기 죽이라는 걸 왜 땀니까? 왜 했을까요? 이순 장군이 뭐야? 나 없으면은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해서 제가 나선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2척 있으면 12척 겨우 마련해가 싸우니까 임금이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죽어도 싸워야 된다는 거야. 여기도 나와요. 자, 이순 장군의 심리가 뭐예요? 전선의 수가 적고 미미한 신하에 불과하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못한다. 이 얘기는 제가 잘했던 얘기가 아니라 나 아니면은 이걸 못하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테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순 장군 아니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아까 프랭클 얘기한 대로 나 아니면 이거 못하니까 내가 이 책임을 나의 의미는 내가 사는 의미는 나라를 구하는 건데 백성을 구하는 건데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해설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순장을 따라가면 산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순장군이 바 9명 데리고 이게 백성들을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불쌍하잖아. 저 사람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또 나라를 살리려고 군대를 모은다 댕기고 식량 먹으러 다니고 하니까 백성들이 피난 가다가 울면서 이 술 한 잔 드십시오. 음식 하나 드십시오. 쭉 늘어서 있으니까 이장이 안 받으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권하잖아요. 그게 이순장군 나중에 나오잖아요. 저 얘기가. 피난민이 길가에 늘어서서 다투어 술병을 바치는데 더 받지 않으면 울면서 강제로 권하였다. 우리 나이는 알 겁니다. 우리 이교사는 또 어디 갔죠? 부산 피난 갔죠. 죽어라고! 왜 부산 피난 가요? 전쟁에서 멀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피난민들은요, 이순장이 간다 어디에요? 지금 군대 모으고 백성 봐서 어디로 가죠? 싸우러 가잖아, 전쟁터로. 근데 왜 따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요? 이순장은 얼마나 마음으로 믿고 존경하면 그렇게 했어요. 피난민들이. 이거는 내가 볼 때 인류 역사상 없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옛날에 이 장면 보고 몇 번 울었어요. 진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백성들이 했을까? 피난민들이. 근데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가죠? 나중에 명령하던 현장까지 따라가죠. 그 여러분들 영화에도 보셨잖아요. 그 정확합니다. 칠전량 그 뭐죠? 명령해전 그 영화에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그 장면은. 자, 그 이순장군이 울잖아요. 명령해전 닷새 전에 홀로 배 위에 앉았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눈물이 났다. 천지간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느냐? 아들 회가 보고 말이야 굉장히 괴로웠다. 이거는 이순장도 인간 아니에요, 그죠? 임금이 싸우지 말라는 전쟁에 내가 싸운다 그래가지고 지금 백성들은 날 따라가면 산다고 따라오고 앉아있지. 지금 일본 군대는 몇 백씩이 몰려온다 그러죠. 사방에 봐야 정말 눈물이 안 나오죠. 이순장이 그러면서 참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 되는 건데요. 이순장군이 뭐야? 닷새 후에 그 유명한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길목을 제대로 지키면은 1000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피난민들이 보고 있었던 거 알죠?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이순신 행독에 나오는 글이죠. 그날 말에 따라와서 이순신장을 살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뭐예요?
산 위에서 내다 보니까 피난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적선이 오는 게 300척까지는 샜다는 거 아니야, 피라미드들이. 그 나머지는 얼마인지 몰랐다. 여러 장수들이 막 패전한, 그러니까 패잔병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배가 오니까는 다 혼이 빠져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 하나만이 죽겠다는 각오로 자기 배를 바다 한가운데서 닷을 내리면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난하는 사람들이 서로 보며 통곡하며 우리들이 여기 온 것은 다만 이순신 통제사 한 사람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 죽었다. 이렇게 통곡을 한 거죠.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 행록에 쫙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시죠, 여러분들. 막 대포가 터지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 배는 우리 배 열차처럼 그대로 있고 일본 배는 뭐예요? 작살나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환호성이 터지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너 왜 여기 날 따라왔느냐 여기까지 전쟁터까지 했더니 아 이순신 장군 따라가면 산다. 따라왔습니다. 장군만 믿고.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 했죠? 야 그럼 나도 좀 부탁 좀 하자. 니들 정말 살고 싶어? 야 우리 지금 굶고 있다. 부하들이. 군량하고 옷가지를 좀 도와달라. 그 다. 아니 우리가 말해요. 인생의 의미가 내가 그때 이순신 장군은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참 외롭고 어려웠지만 그 적을 무찌르고 백성들하고 피난민들하고 한 몸이 됐을 때 그 희열감 있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뭐 심리학이나 정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속 깊은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체험이고 연대감이잖아요. 그게 진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순신 장군은 구태요? 일본은 이제 도요토 밑에서 죽었잖아요. 일본군 철수 다 철수하는데 이순신 장군만 저기 순천만을 막으면서 소수영장 부대 고니시키나 부대 18,000명을 딱 막으셨잖아요. 절대 못 간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뭐 진린이라고 같이 싸운 중국의 그 명장도 잘 포용하고 싶잖아요. 싸우지 말자 그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얘들이 얼마나 우리 죽였는데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인구도 싸우지 말자. 그리고 뇌물까지 가져왔잖아요. 소생장이 그 뭐 여러 가지 사정하면서 좀 길을 좀 터달라 일본에 갈 테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절대 안 된다. 여기 지금 나오죠. 이순신 장군이 평소 나는 적이 물러가는 그날에 죽는다면 아무런 유감도 없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은 광양만 앞바다에 대장선에서 다 한 것 같이 오늘 진실로 죽기를 결심하였으니 하늘에 바라옵건대 반드시 외적을 소멸해 주십시오. 이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일종의 기도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맨 앞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서 뭐예요? 나의 죽음을 알지 말라. 그 죽는 순간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사는 목적은 삶의 의미는 오로지 하나예요. 이 원수 같은 외적을 무찔러서 우리 백성과 나라를 구하고 그게 이순신 장군의 유일한 삶의 의미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요 조금이라도 내가 전쟁 끝나면은 내 이제 영웅이 돼가지고 뭐 영의정이나 자유정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순신 장군의 자기 초월의 삶이다 하는 게 한 단계가
그래서 성웅입니다, 성웅. 넬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여기서, 야, 참, 이순장은의 그 추도사 있잖아. 진리를 같이 싸운 사람 아니 중국에, 아니, 못된 놈이지, 놈은. 그런데 하여튼 이순장한테 감복돼가지고 중국의 수군 대장이죠. 아니, 평소에 나라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오직 자기는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더라고 하시더니 나라를 이미 되찾고 큰 원수마저 갚았고는 무엇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맹세를 지켰는가? 왜 돌아가셨느냐? 이 사람이 3번 꼬꾸라지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 돌아가신 다음에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영의정 지내신 분이죠, 나중에.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그날에 죽지 않았게 했다면은 일개 공신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 충성을 헌양하고 절개를 표창하며 함이 천지에 철랄하니 비록 죽었어도 이순신 장군은 영원히 산 거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팔주갑이죠. 480년. 자, 이순신에 대한 삶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평소에 한 소신 잘 아시는 얘기죠. 장부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가 날 쓰면은 죽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라가 쓰지 않으면 나는 들에서 농사 짓는 걸로 충분하다. 번세에 아부하여 한때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아주 내가 혐오하는 것이다. 이순신장군의 철학이에요. 인생관이에요. 저거 이순신장군이 뭐예요? 삶의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몸을 죽여서 나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어떤 무슨 개인의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하다. 그 프랑클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자기 초월의 삶, 이 책에서 시공을 초월해서요, 하늘에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480년이죠? 지금 더 알려져요, 세계적으로 이순신 장군이요. 굉장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년 후에는 뭐예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 겁니다. 저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죽었다나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상시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셨어요? 선택도 해보셨다네. 저는요, 5살 때, 제가 무슨 장난을 했냐면요, 동네에서, 그 여름에 구름 알죠, 옛날에 그 마차. 이거 타고 놀다가 5살 때, 저보다 큰 놈들이 장난하다가 내가 내려와가지고, 아유, 여기 찝혀가지고, 예? 완전히 거기서 반신불수 같은 대뻔했는데, 제가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옛날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상처가 있었거든요. 찝혀가지고. 까무러졌죠. 까무러졌는데, 그래 어떻게 병원에 누가 싣고 갔어요, 저를요. 그래가지고 의사 간호원이 있고 우리 어머님이 쫓아오셨거든. 막 울고 난리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장면이 똑같습니다. 이게 임사체험은 나와요, 네이버에. 제가 이제 누워있고, 제 시체가 있고, 제가 쓰러져 있잖아요. 제가 저를 봐요. 대충 2m입니다. 그 높이가. 2m 전 내려다 봐요. 그러면 거기서 의사들이 그 간호원이 막, 다 보여.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막 울면서 막 난리나. 그럼 제가 있잖아. 엄마, 나 괜찮아. 아니, 그렇게 편해. 안 이렇게. 그 제가 내려다보면서, 나 엄마, 나 괜찮아. 이제 막 해서 어머니 얘기가 안 통해. 그래가지고 막 혼자 수술을 막 하고 하더니 의사가 그래. 이제 됐다. 들어가기 싫어. 왜냐면 들어가면 아프니까. 이제 됐다. 내 빨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 다음 되게 아픈 거야. 그 제가 그 5살 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누군테 얘기합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저만 알고 있었죠. 대학교 들어가서 그걸 봤더니
나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 게.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사제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인사체험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여튼 뭐, 환상이다 뭐다, 별한 얘기가 다 많은데요. 저는 믿어요. 이게 환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생생해. 근데 요번에 그 말이 많다가 최근에 그 이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신경내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해가지고 자기가 매일 그 믿지 않았거든. 뭐 과학적으로 뇌과학의 환상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보고 나는 천국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하다음에 또 최근에 또 한 번을 냈어. 내가 뇌학자지만 다 자기가 검증한 거예요. 그 치료 기록 있잖아, 병원에서.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제가 아는 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 상태에서 넌 다시 살아라. 밀어냈어요. 다 그걸 듣게요. 여기서 끝난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똑같아요. 아늑한 느낌 똑같습니다. 이거는 수백만 명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유체 이탈이 일어나요. 이거는 그때부터 있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나갑니다. 벽을 뚫고 나가. 그럼 바깥에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서 내가 바깥에서 간호원이 무슨 의사하고 다 하는 거야. 그 유체 병살이고, 그 다음에 삐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삐틀 따라가면 이제 다 그래. 100%가 다 뭐야. 터널이 나와요. 그 터널을 따라서 삐틀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가신 분을 만나고, 아버지나 뭐 이런 식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야! 너 나가, 다시. 살아. 그럼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100%가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흑이든 백인이든 뭐, 종교에 상관없이 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은 미국에서는 과학으로 봐요. 이거 하나의 설인데 내가 이거를 난 엉터리 캐톨릭 신자지만 친부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나보고 참 좋은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 같은 사람 모아놓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고통스러운 건 아니고 모르겠어.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딴 데 갔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거 더 연구하면요. 내가 그쪽까지 봤는데 영혼이 죽지 않아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완전히. 그러면 이제 영혼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책은. 그 영혼이 몸에 이게 뭐예요? 김일성이 가는 영혼에는 뭐야? 거기 스탈린도 가 있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가 있고, 나쁜 놈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들은 뭐야? 좋은 사람들 모임에 영혼에 몸이 있고, 그 다시 태어나면 착한 교육, 인간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일종의 그런 걸 시킨다는 건데, 또 어떻든 간에, 우리 오영장은 나하고도 얘기 많이 했지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 그 정현채 교수라고 그 사람이 헌게잖아. 이 사람 완전히 이걸 믿어요. 자기가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 죽는다는 건 옮겨갑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영혼은 살아간다는 거죠. 하여튼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 인간의 욕구 단계가 잘 아시잖아요. 매슬로우의 인간 5단계. 맨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 그 다음에 존중, 자아 실현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 매슬로우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잘 생각해보니까 중형이 빠졌다. 그래서 6단계입니다. 6단계가 바로 자아 실현의 자아 초월의 이제 삶이라고 이제 매슬로우가 나를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우리 개인만 생각하면은, 나만 생각한다면 최고가 자아 실현이에요. 거기까지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갖고 안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더 한 번 나가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뭐예요? 자기 초월. 그러니까 자기 초월이라는 게 뭐냐면 자아 실현을 넘어서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높은 목적이나 가치 또는 타인과의 연결
이런 걸 추구하는데 이상은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 큰 의미의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순장군 같이 가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자 내 삶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가. 그래서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반드시 주어져 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보리 한 알 있잖아요. 이게 커서 햇빛, 공기, 전 우주가 땅 관여한다는 거죠.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가 태어났을 때 엄청난 그 우주에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우주가 저와 당신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 내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될 나한테 주어진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태어났는데 내 삶이 시원치 않다. 우리 아버지 가난하고 뭐 형편없고 뭐 나라가 개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삶에다가 뭘 바라는 건데 그러지 말고 삶이 나한테 주는 의미, 나의 의무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에 그 자기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제를 떠맡아야지. 그래야 인생에 의미 있게 사는 거지. 그걸 피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윤동주. 이거 한번 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얘기를요. 저는 옛날부터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기 길을 걸어가겠다는 주어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다녔잖아요. 일본 유학 갔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 27살에 죽었습니다. 이 시가 그냥 말장난한 게 아니에요. 난 우리 요새 시를 뭐 되게 많이 쓰는데 그 딱 아주 가증스러운 시 아니에요. 정말 이순신 장군의 시 있잖아요. 한사돈 달박은 이 시. 이 시는 진짜 이건 뭐예요? 자기의 아주 진심, 자기가 살아간다. 별을 보고 막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지나가고요. 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이건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요. 굉장히 많이 권하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라는 책을요. 스웨덴의 아까 말한 노르웨이의 에릭슨이라는 교수가 썼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고쳤는데 또 나왔어, 췌장암이. 재발됐어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거. 삶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의미가. 그래서 7가지 썼어요.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실끊기. 요거 5개. 7가지. 근데요, 여기 중요한 거는요. 돈하고 권력은 절대 안 나와. 내가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한다는 책을 내가 수십 가지 봤는데 어느 책에도 뭐예요? 돈하고 권력이 안 나와요.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진짜 의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관계더라.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핍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참 이순신 장군 같이 그런 인간관계, 우리가 그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이 관계의 덩어리다. 실타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청실, 홍실하잖아요. 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굉장히 큰 실이죠. 또 어떤 친구관계는 또 가는 실도 있고 굵은 실도 있잖아요. 그 실타래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거라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에서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순신 장군이 한 그런 거, 그리고 나 죽는 건 뭐냐? 그 실을 끊는 거라는 거야. 관계를 하나하나 끊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했는데,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감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약점과 취약성을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이순신장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 불쌍한 백성들이, 피난민들이 진짜 뭐예요? 살라고 불안하니까 따라간 거 아니에요, 이순신장군을. 그게 이순신장군이죠. 우리 이순신장군은요, 나 아까 오면서 생각했어요. 여기 이순신장군 태어난 데가 바로 여기 아니에요. 그럼 이순신장군은 뭐죠? 여기서 같이 유성룡 대감하고 같이 살았어요. 5살 차이예요. 그래서 같이 놀았어요. 그 두 사람의 어떤 교우 관계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굵은 실입니까? 그리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 두 사람 관계가. 그런 실도 있고, 아주 뭐 고약한 게 있잖아요.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인류 역사. 이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관계로부터 나온다. 모든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요, 우리 지금 풍요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허무감이 생기냐 이거예요. 왜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술 먹고 알코올 뭐 이런 거, 마약, 쇼핑, 일 중독 뭐 이런 게 다 생기는 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뭐야? 오히려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 있다는 거예요. 쭉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봤을 때 중산층과 상류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풍요다. 우리가 지금 제가 느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 우리나라 지금 내가 처해 있을 때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더 불쌍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야. 심하게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증오하고 부자는 뭐예요? 말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간관계를 말해요. 에? 나는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미국보다도 뭐 더 부유해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 있잖아요. 100명? 100명 부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의 100명 부자는 최고. 그 자기 미국 부자들 말이에요. 다 놀아주잖아요. 내 책에도 썼지만, 그 누구죠? 증권 규제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주잖아. 자식한테도 겨우 먹을 거 주고 말이에요. 아니, 나는, 내가 한 가지 깜짝 KBS에서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사립초등학교. 우리나라 사립초등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명문이? 경기 사립초등학교. 두 번째가 뭐예요? 경복 사립초등학교. 거기 우리나라 재벌부터 부자 애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KBS 보도입니다. 어느 부자가 회장이 자기 손주딸 결혼식에 생일잔치를 하는데, 결혼식이 아니라 생일잔치를 하는데, 별장에 초대해가지고 한 30명쯤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비수 하나 찍을 애들한테 테이블마다 지정을 해서 황제, 거기에 그 국회의원 아들이 하나 간 말이에요. 갔다 오더니, 아이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냐고.